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이죠. 복지, 교육, 환경, 기술까지 모두 선진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교통 시스템 설계를 맡았던 엔지니어가 단 며칠 한국을 다녀간 뒤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발표한 보고서 때문에 스웨덴 전체가 술렁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미래라고 믿었던 모든 기준은 이미 한국의 현재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를 이렇게 흔들어 놓았던 걸까요? 오늘은 스웨덴 교통공학자 에밀 요한슨이 서울 지하철에서 경험한 단 3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밀 요한슨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공대에서 교통시스템 공학을 전공했고 15년째 국가교통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도시의 이동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저는 국제학회 참석을 위해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기술이 빠른 나라,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몇 장의 사진과 보고서를 남기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회 첫날 회의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통역 담당 한국인 박 교수님이 물으셨죠. 에밀 씨, 호텔까지 지하철로 가보실래요? 솔직히 말하면 망설였습니다. 유럽의 지하철은 냄새나고 복잡하고 가끔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택시를 타도 됩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박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한국 지하철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승강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플랫폼 전체에 들리는 소리는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용한 대화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방송뿐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에스컬레이터 위치와 출구 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기의 냄새였습니다. 지하인데도 바닷바람처럼 맑았습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제가 묻자 박 교수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미세먼지 제거 장치가 전 노선에 설치돼 있어요. 우리도 공기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전동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통화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스웨덴에서는 버스나 전철 안에서 통화하는 게 흔한데 여긴 그게 매너 위반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쪽 구석에 있던 젊은 여성이 노인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교통공학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스템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지하 연결 통로를 걸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이동하고 있었지만 혼란이 없었습니다. 안내 표시는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유모차를 끄는 부모나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있었고 점자블록이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라 도시의 언어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습관처럼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 분석, 다중언어 표기, 이용자 중심의 설계, 공기질 관리, 환경적 감수성, 시민의식, 규율이 아닌 존중 기반, 접근성 설계, 기술보다 인간 우선. 이 중 세 번째 항목에서 저는 한참 동안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왜냐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스웨덴은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지만 한국은 서로의 불편을 미리 헤아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고 노인을 부축하는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학회에서 발표를 마친 후 저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함께 제어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서울 전역의 지하철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한 모서리엔 시민 제보창이 떠 있었습니다.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즉시 대응합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보고서 작성의 하루, 승인의 하루가 걸리는데 여긴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의 생명체 같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한국인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울 지하철은 사람이 사는 생명선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을 지나며 반짝이는 도시 불빛, 사람들의 규칙적인 흐름,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들었던 안내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문명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교통청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본 그날 이후 제 직업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스웨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엔 늘 그렇듯 잔잔한 호수가 있었고 회의는 언제나처럼 정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방문 결과 보고부터 듣죠. 교통청 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발표 파일을 띄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미래 교통 모델, 한국 서울 지하철 사례 연구. 유한슨, 한국이라고요? 거긴 인구 밀도도 다르고 사회 시스템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옆자리의 선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효율성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보여준 첫 영상은 지하철 내부의 CCTV 화면이었습니다. 노약자석 주변의 시민들, 안내 문구를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행인들, 그리고 장애인 승객을 도와주는 영무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놀란 듯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보세요. 시스템은 단순합니다. 기술보다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계한 구조죠. 교통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정도 예산도 없고 시민의식도 다릅니다. 너무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 뭔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술은 나중 문제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면 도시도 변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스웨덴형 스마트 교통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지하철 노선 중 가장 오래된 중앙역부터 한국식 실시간 환기 시스템과 이용자, 피드백 기능을 시험 설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에밀, 그건 스웨덴답지 않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동료들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부였습니다. 그들의 눈엔 한국의 시스템을 모방하려는 시도로 보였던 겁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거의 혼자였어요. 야근을 하며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중고 부품까지 찾아다녔습니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공항에서 봤던 서울역 플랫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조용한 사람들, 질서 속에서도 따뜻했던 공기, 그리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던 그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지. 그 생각이 떠오르자
다시 힘이 났습니다. 6개월 뒤 드디어 첫 시범 구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스톡홀름 그린라인 리디자인 프로젝트. 하지만 내부 사람들은 서울식 구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되고 이용자 앱으로 직접 문제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역시설 점검단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냉담하던 언론도 예상 밖의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운행 지연율이 절반으로 줄었고 에너지 사용량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프로젝트 1년차 정부가 저에게 연단에 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방송이 생중계되는 자리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울 지하철의 모습과 스톡홀름 시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본 나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안합니다. 대신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도시를 바꾸고 시스템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청중석 어딘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곧이어 전원이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스웨덴 교통청은 공식적으로 한국식 운영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은 이 변화를 서울 효과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건 시민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흐를 때 가능한 도시의 형태다. 그로부터 2년 뒤 한국교통공학회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제목은 이랬습니다. 스웨덴 서울형 교통협력 프로젝트 제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짧은 며칠이 제 인생을 바꾸었는데 이제는 그 서울이 저를 다시 부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언어, 익숙한 공기의 냄새, 그리고 여전히 반짝이던 인천공항의 바닥.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도시 풍경은 2년 전보다 더 단정하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는 균일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표지판 하나까지 디자인이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때 저를 처음 지하철로 데려갔던 박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에밀 씨, 이제는 우리도 스웨덴의 공공설계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아름답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는 단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 중 노후화된 일부 구간을 스웨덴식 그린 인프라 설계로 바꾸는 실험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심의 열섬을 줄이고 시민이 머무르는 공간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설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그 모든 계획이 사람 중심이라는 공통된 철학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점이었죠. 현장 답사를 위해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인파로 가득했지만 어디선가부터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길을 비켜주고 역무원이 안내 없이도 시민들을 도와주는 모습. 그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워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역 안으로 내려가던 중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웨덴에서 오셨다면서요? 통역사가 옆에서 깜짝 놀라 번역을 하자 그분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스톡홀름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 지하철 사진을 보니 한국 같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본받았던 그 질서와 따뜻함이 이제는 바다 건너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서울시 관계자가 저를 한강 철교 위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이에요. 에밀 씨가 본 그 이동의 문화는 결국
이런 풍경으로 이어진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강 위로 금빛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지하철 한 대가 다리를 건너가고 유리창 안에서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시민이 시스템을 존중하고 시스템이 시민을 지켜주는 사회. 그 단단한 믿음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 창가에서 긴 메일을 썼습니다. 수신인은 스웨덴 교통청 전체 직원 180명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죠. 서울로부터 배운 것들. 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꾼다면 그 미래는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다음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협력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국기들이 나란히 걸리고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제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통공학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술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숨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가득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약속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제 연구의 출발점은 스웨덴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이름의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 체류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체험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시와 스웨덴 교통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행사였고, 참가자는 모두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택시기사,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각자의 이유로 교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행사 장소는 마포구청 지하 강당이었습니다. 벽에는 모두가 움직이는 도시, 함께 설계하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서울 지하철 노선 모형과 전동차 시뮬레이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교통공학자 에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연구자가 아니라 이 도시를 함께 배우고 싶은 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통역사가 제 말을 전하자 어느새 강당 안이 따뜻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참가자들은 5개의 조로 나뉘어 각자 더 나은 이동을 주제로 작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조는 보행자 우선 신호 체계를, 다른 조는 노약자 좌석 예약 앱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저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녀가 발표 준비를 하는 걸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어요.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같이 지하철을 자주 타요. 근데 할머니가 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앱을 만들었어요. 지하철이 오기 전에 미리 좌석을 예약해 두는 거예요. 순간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단순한 아이디어에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관심에서 시작된 발상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소연 양, 그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스웨덴에서도 아직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도시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통역되자 소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의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죠. 그 장면은 저에게 한국의 도시가 왜 특별한지 다시 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갈 무렵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에밀 씨, 사실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20년 동안 서울 거리를 달렸어요. 가끔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만 이 도시는 참 이상합니다. 짜증이 나다가도 손님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풀려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배워온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 속에는 이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서울의 교통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였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참가자 전원이 지하철 체험을 하러 나갔습니다. 마포역 플랫폼에는 시민들이 만든 작은 설치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매달린 카드들이었죠. 그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번이라도 양보했다면 이미 도시의 영웅입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안내 문구가 아니라 이 도시가 가진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서울에서 또 하나의 수업을 들었다. 도시를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다. 그 배려가 습관이 되면 문명은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 관계자와 함께 다시 한강을 건넜습니다. 도로 위에서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지 교통이 아니다.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이미 미래에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준비한 시민 교통체험 워크숍 첫날, 저는 6명의 참가자들과 한강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 택시기사, 초등학생, 그리고 노부부까지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저는 영어로 천천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에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통역사가 제 말을 전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우리는 도심 교통의 문제점을 시민의 시선에서 찾는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평소 느끼던 불편함을 이야기했죠. 버스 정류장이 너무 작아요. 지하철 환승할 때 노약자분들 길 찾기 힘들어요. 비 오는 날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아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기술적 문제보다 사람의 생활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건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초등학생 소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할머니가 지하철 탈 때마다 무서워하세요. 계단이 많고 사람들이 빨리 걷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스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드리니? 네, 손잡고 같이 타요. 근데 가끔은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토록 분석하고 측정하려 했던 한국의 교통 질서는 사실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 그게 이 도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함께 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체험 부스에서 시민들이 모의 교통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직장인,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화면 앞에 서서 가상도시를 설계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축제 같았죠. 제가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이 의견을 낼 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마다 그것도 괜찮네요. 좋아요, 해볼까요?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존중이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한 중년의 택시기사가 제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스웨덴 사람 맞죠? 우리나라 교통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그의 얼굴엔 자부심과 겸손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엔 방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는 마음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앞으로 가요. 천천히라도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보다 한국 사람을 배웠다. 그들은 효율보다 배려를, 속도보다 질서를 선택했다. 이 도시의 규칙은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지하철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사람들의 마음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교통이 잘 되는 도시가 아니라 서로를 기다릴 줄 아는 도시라는 걸요. 그날 회의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지속 가능 교통 포럼. 전 세계 70개국의 교통장관과 도시 설계자, 공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제는 2030년 도시 교통의 미래. 하지만 누구도 서울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연단 뒤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모델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청중석에는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고 각국 언론의 카메라가 일제히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건 나의 연구가 아니라 내가 배운 것에 대한 고백이다.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웨덴 교통청의 에밀 요한슨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명의 연구자가 아니라 한 도시의 학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첫 장면으로 서울의 지하철 영상을 틀었습니다. 노약자석 옆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 혼잡한 출근길에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전동차가 지나간 뒤에도 남아있는 그 고요함. 영상이 끝나자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질서가 만들어낸 도시의 호흡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속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중을 위한 공간입니다. 프랑스의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 박사, 훌륭한 영상이지만 그건 문화적 특수성이 아닙니까?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있으니 가능한 거죠. 유럽에서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이미 익숙한 반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6번째 단락. 에밀이 세계교통포럼에서 서울의 교통 철학을 발표하며 기술보다 인간을 중심에 둔 한국식 모델을 세계에 전하는 장면을 이어서 씁니다. 이번 단락은 감정적으로는 절정 직전에 해당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청중의 인식을 바꾸는 순간 그 중심엔 한국에서 느낀 진심이 있습니다. 이야기 구조는 무대 발표 의심 공감 감동 순으로 흘러가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날 회의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지속가능 교통 포럼. 전 세계 70개국의 교통장관과 도시 설계자, 공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제는 2030년 도시 교통의 미래. 하지만 누구도 서울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연단 뒤의 대형 스크린에는 더 솔 마더리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청중석에는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고 각국 언론의 카메라가 일제히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건 나의 연구가 아니라 내가 배운 것에 대한 고백이다.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웨덴 교통청의 에밀 요한슨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명의 연구자가 아니라 한 도시의 학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첫 장면으로 서울의 지하철 영상을 틀었습니다. 노약자석 옆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 혼잡한 출근길에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전동차가 지나간 뒤에도 남아있는 그 고요함. 영상이 끝나자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질서가 만들어낸 도시의 호흡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속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중을 위한 공간입니다. 프랑스의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 박사, 훌륭한 영상이지만 그건 문화적 특수성이 아닙니까?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있으니 가능한 거죠. 유럽에서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이미 익숙한 반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서는 문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편의를 위해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 순간 청중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 제어센터의 실시간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손끝이 아닌 시민의 제보로 움직이는 구조. 불편 신고가 접수되면 몇 초 만에 조치가 내려가는 장면.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의 체계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청중 속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한강 위를 건너는 전동차,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모습.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교통의 완성은 도착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시는 기술로 성장하지만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몇 초 후 천천히 일어난 박수가 들렸고 곧이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단상 아래로 내려오는데 영국 대표단의 한 여성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요. 기술보다 마음을요. 그 짧은 말에 저는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 모델은 세계교통포럼의 공식 사례집 첫 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럽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교통포럼의 대회의장. 전 세계 40여 개국의 대표단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마지막 발표자로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쌍의 눈빛이 제 앞에 쏠렸고 화면에는 서울의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묘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보낸 지난 3달이 그 어떤 연구보다도 큰 배움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기술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문장이 끝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빽빽한 교통량 속에서도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들, 좁은 골목에서 서로 먼저 가라며 손짓하는 운전자들,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던 시민들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건 그 속의 배려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는 모습이었죠. 한국의 교통은 신호와 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책임으로 움직입니다. 그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입니다. 회의장 앞줄에 앉아있던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통 문화가 문화라고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서울은 기술로 질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질서를 만든 도시입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누군가 양보할 때 그 도시는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곧 웅성임이 커졌고 한참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만든 기적이었다는 걸요. 포럼이 끝나고 한 노르웨이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 당신의 말이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도 시스템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야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시선이 이제 다른 나라로 전해진 듯 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함께 가야 멀리 간다. 그 말이야말로 제가 배운 모든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죠. 서울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럽 곳곳을 돌며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제 고향 스웨덴까지.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이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밀, 한국의 교통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어딜 가든 같은 질문이 반복됐죠.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통은 배려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이 진짜 첨단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스톡홀름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새 전광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멈추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그 한 문장은 서울의 표어를 본떠 만든 것이었죠. 누군가 그 문장을 보고 멈추고 또 누군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단속보다 강력한 건 서로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도심 속 자전거 도로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불편했던 교차점을 시민 의견으로 다시 디자인한 것이죠. 그때 그들은 서울형 참여 설계 모델을 그대로 참고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해 조언을 했습니다. 서울의 시민들은 도시의 일부로 참여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면 도시는 스스로 정리됩니다. 프랑스 관계자는 웃으며 말했죠. 우린 그걸 배워야 해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을 믿는 법을요. 그 무렵 스웨덴 국영방송국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회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나요? 잠시 생각하던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는 법을 압니다. 그게 바로 도시의 품격이죠. 그 인터뷰는 전국에 방영되었고 며칠 뒤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교통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이름은 서울에서 배운 하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감정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다시 서울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도시문화협력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상패를 받으며 저는 천천히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받은 건 상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미래를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한 초등학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워크숍 때 만났던 할머니와 함께 지하철을 탔던 그 소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역의 맑은 공기, 조용한 승강장, 사람들의 미소.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나 역시 그 안에서 함께 걷고 있구나.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은 나는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도시의 윤곽이 흐려질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더 또렷해졌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 적어온 메모와 스케치, 그리고 서울에서 받은 명함들이 뒤섞여 있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다가 어느 장에서 손이 멈췄다. 그건 내가 처음 한국 지하철을 탔던 날 밤에 호텔에서 적은 문장이었다. 서울은 사람을 믿는 도시다. 그 한 문장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강남역의 복잡한 플랫폼, 서로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짓던 시민들, 길을 잃은 나를 안내해주던 청년, 지하철 안에서 자리를 내어주던 노인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장면이 내 안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서울의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작동한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적으며 조용히 웃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단지 한 명의 교통공학자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람을 배우는 제자로서 이 자리에 있었다.
한국은 나에게 도시의 미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비행기가 구름층을 뚫고 오르자 창가에 햇살이 번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서울, 당신이 나를 바꿨습니다. 도착 예정지는 스톡홀름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한강 위를 떠돌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나를 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덕분에 나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천천히 한 문장을 남겼다. 서울의 지하철은 도시의 심장이고 그 심장은 사람들의 배려로 뛰고 있다. 비행기가 북유럽의 회색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 나는 확신했다. 언젠가 스웨덴의 지하철을 타는 누군가가 조용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때 그 사람은 알게 되겠지. 이 변화의 시작이 아주 먼 나라, 서울이라는 이름의 도시에서 왔다는 것을.